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이제 D-3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합니다. 우리 준비단은 오늘 비공개 회담 일정과 전략 등을 점검한 데 이어서 내일 선발대가 방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과 주요 일정을 생중계한다는 것 외에는 몇 번을 만나는지, 어디를 함께 가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벌써 세 번째이지만 이번처럼 준비가 벼락치기인 경우는 처음이다란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뉴스7은 문 대통령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될지, 깜짝 일정에는 어떤 것이 가능할지 전문가와 함께 잠시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남성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분단 이후 처음 이뤄지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 순환공항에 내립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마중을 나옵니다. 한겨레가 얼마나 바라고 바라던 시각이었습니까? 민족분열 55년 만에 이루어진 이 뜻깊은 사변.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선 두 번의 평양 정상회담은 이번처럼 모두 2박 3일이었습니다. 당시 남북 정상은 첫날 환영식, 둘째 날 회담, 마지막 날 환송 행사 등 사흘 내내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만남 외에 깜짝 일정도 예상됩니다. 도보다리 회담같이 한반도의 가을을 상징하는 극적인 행사에 북한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북 정상이 평양의 야경을 배경으로 대동강변을 함께 걷거나 김정은이 애착을 들여 조성한 여명거리 등이 깜짝 이벤트 장소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등산 애호가라는 점에서 백두산 방문 등의 일정을 북측이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상회담 준비단은 오늘 회의를 열고 일정과 회담 전략을 점검한 데 이어 내일 선발대가 방북합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 전에는 종전선언에 응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우리 정부에 설명했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외교부에 들어섭니다.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우리나라에 머물다 중국과 일본을 방문한 뒤 이례적으로 사흘 만에 다시 방한한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일본에서 논의한 내용을 이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공유하기 위해 다시 방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어제 일본에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NHK는 비건 대표와 고노 외무상이 북한의 비핵화 행동 전까지 종전선언에 응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유엔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We believe they are central to President Trump's efforts to convince Chairman Kim that full, fina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ecessary. 또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안보리 대북 제재 위에 압력을 가했다며 비판했습니다. Russia has actively attempted to undermine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오는 17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국방수장이 북한의 핵개발 논리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냐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정치적 성격의 선언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성격의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은 국방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며 오는 17일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방수장으로서 북한이 핵개발 논리를 정당화시켜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자 논평에서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 앞에서 일방적으로 방패를 내려놓을 수는 없다며 종전선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과연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 김정봉 유원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보면은 뭐 깜짝 놀랄 행사 뭐 있을 거란 보도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게 예. 백두산 등정을 아마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3전까지 비행기로 가고 예. 그 비행장 그 활주로는 우리 정부에서 예. 두 차례에 걸쳐서 아스팔트를 제공해서 그때 보완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3전에서 이제 백두산 근처까지는 다시 차량으로 가고 예. 그다음에 케이블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어. 그럼 100여봉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간 다음에 네. 그다음에 사륜구동 집차를 타고 거의 정상 근처까지 간 다음에 예. 한 100m에서 한 200m만 걸으면 아마 정상에 도달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에서 포옹을 하면서 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집단 공연이죠. 빛나는 조국. 이거는 관람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봐야겠죠. 예, 굉장히 높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빛나는 조국에 보면은 벌써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남북 양 정상이 포옹했던 장면이 벌써 그 디지털 화면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안에. 벌써 이제 그걸 좀 예비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도 예. 아련한 공연을 봤는데 그때 공식 대표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200유로씩 돈을 달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일부 인사들은 안 본 경우도 있는데 예. 이번에는 돈을 몇 배로 올렸어요. 그 특등석은 800유로. 네. 그다음에 1, 2, 3등석이 있는데 3등 제일 싼 게 한 300유로 됩니다. 그렇다면 평균 500유로 잡으면 네. 우리가 200명이 갔다 그러면 이게 합치면 한 10만 유로 되는데 아. 이게 우리 정부가 돈을 줄지 아니면 북한이 공짜로 해줄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원산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잖아요. 관광 특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건 마음이 강한데 문 대통령이 원산, 아까 백두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원산까지 가거나 또 아니면 이번에 가는 총수들도 원산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됩니다. 양쪽을 다 갈 수가 있습니까? 다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원산 들렸다가 삼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예. 자, 원산 갈마 지역이 현재 북한이 정말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그 관광 특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거기가 모델 자체가 마카오입니다. 마카오인데 마카오의 연간 순이익이 300억 불이 넘거든요. 북한 연간 GDP가 300억 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에서 거기서 투자하면은 예. 마카오처럼 만들어 가지고 한국민과 중국 사람의 돈을 좀 뺏겠다 이런 저의입니다. 북한 리설주와 우리 김정숙 여사가 같이 함께 할 가능성도 높죠. 따로 할까요? 아니면 뭐 같이 다 움직일 수도 있나요? 따로 하는 행사를 항상 만듭니다. 예. 정상회담 때는 아마도 이번에는 김정숙 여사가 리설주 여사하고 같이 예. 이렇게 북한에 자랑하는 그 평양 애호걸이나 예. 그다음에 평양 학생 소년 군대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재능이 있고 네.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예. 풋글씨도 쓰는 그런 데를 방문해서 예. 아마도 이제 그 따로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정이 지금 3일 남았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게 없어요. 깜깜이 일정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정상회담인데 이런 정도 깜깜이다. 이게 괜찮은 겁니까? 이거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대개 정상회담이라 하면 예. 거의 5분, 10분 단위로 모든 일정이 사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자들이 전부 다 예. 준비를 하고 그래서 보도할 준비를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대표단도 사전에 모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북한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네. 회담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고 어허.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국내의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은 사전에 조율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발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아마도 국내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이제 공개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유원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1주택자는 영향권에서 한 발 벗어나 있다는 게 그동안의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니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실소유자들이 받는 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신은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서울 마포의 중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6억 원대이지만 실거래 가격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내년부터 시세를 반영해 공시가격이 순차적으로 오르면 이곳의 거주자들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174만 원이던 보유세는 2022년 561만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가로는 한 13,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는 모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평균 주택 가격이 7억이 넘었기 때문에 서울의 전체 주택의 약 한 30% 이상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 부담도 크게 늘어납니다.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이에 대한 세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당장 내년부터 세금을 2~3배 더 내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무서운 한 채가 되는 셈입니다. 정말 힘들게 한 채 마련했을 수도 있는데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더구나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들은 청약을 통해 인기 지역의 신규 주택을 당첨받아 집을 넓혀갈 가능성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고령층의 타격도 큽니다. 집값만 올랐을 뿐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자녀와 같이 사느라 큰 집에 사는 경우가 꽤 있는데 세금 부담이 늘기 때문입니다. 3세대가 사는데 그것도 죄인가? 무주택자도 다주택자도 아닌 어정쩡한 1주택자들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다음 주로 발표가 미뤄진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택지 후보의 핵심이 될 그린벨트의 해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 요지의 대체 부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서울 가락동의 옛 성동구치소 부지입니다. 8만 3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12개 크기의 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린벨트 이외의 주택 부지로 주목받는 땅입니다. 혐오 시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었죠. 요 지역의 가락동 이쪽이.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공급 대책에 이거 분명히 좀 들어올 거다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합니다.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등 서울의 유휴 철도 부지가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될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가 주목받는 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는 이번 공급 대책의 가장 중요한 택지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보존 가치가 비교적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투기 확산 우려를 내세워 이를 꺼리고 있습니다. 30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해제하더라도 서울 지역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 그리고 광역교통이라든가 지하철 같은 것들이 편의적으로 잘 놓일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급책 발표를 오는 21일로 미룬 정부는 시장의 내성을 극복할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괴물 허리케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미 남동부에 엄청난 비를 뿌리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대규모 정전과 항공기 결항도 잇따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강풍을 견디지 못한 아름드리 나무가 집을 덮치면서 8살 어린이와 어머니가 숨지는 등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만 적어도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 noticed that they were battening down and stocking up for the storm ahead, just like most of us were. It's sad that something like that happened to a neighbor. 또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서 송전선을 훼손해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현재 89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는데 최대 25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을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It was really horrible last night. It sounded like you could hear plywood being ripped up and like the screeching sound of. 엄청난 물폭탄에 도시는 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더구나 플로렌스는 시속 6km로 천천히 이동 중이어서 비 피해는 더 클 걸로 예상됩니다. Florence is still slowly and painfully grinding its way across North Carolina. 기상학자들은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노스캐롤라이나 등 7개 주에서 앞으로 약 68조 리터의 물폭탄을 더 쏟아부을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자, 지금 주지사 인터뷰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특히 이번 허리케인 성인 걸음 속도로 천천히 지나면서 무려 1000mm에 달하는 엄청난 비를 뿌리고 있어서 홍수 피해가 아주 큽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거의 전 지역이 지금 물에 잠기고 일부 마을에서는 수백 명이 고립돼서 필사의 탈출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태형 기자입니다. 인구 2만 6천 명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뉴번 지역. 강처럼 변해버린 마을 위로 프로펠러 보트가 지나갑니다. 플로렌스가 몰고 온 비로 강문이 불어나고 도로가 끊기면서 360명 이상이 마을에 고립된 겁니다. 구조대원들은 일일이 집을 방문해 주민 구조에 나섰습니다. Well, I stayed because we didn't anticipate it to be as bad as it was. 구조 인원이 부족한 탓에 일부 주민들은 직접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빈집에 고립된 개와 고양이 등 홍수에 취약한 작은 동물들도 일일이 구출했습니다. I was getting antsy. I couldn't do it any longer because I knew people needed help. So. 성경에 나오는 규모의 홍수, 1000년 만의 대홍수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왔지만 집에 머무는 주민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플로렌스는 주말 동안 캐롤라이나 일대에서 최대 1000mm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돼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태풍 피해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필리핀에는요, 시속 300km의 돌풍을 동반한 슈퍼 태풍 망쿠시 상륙해서 2명이 산사태로 숨지고 정전과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000만 명이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필리핀 루손섬. 쓰러진 나무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얇은 철판으로 만든 집은 부서져 바람에 휘날립니다. 슈퍼 태풍 망쿠시 필리핀에 상륙했습니다. 태풍 망쿠스는 최고 등급인 카테고리 5등급 허리케인과 같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Ang maximum winds niya po is around 200 kilometers per hour. Ang gustiness naman is around 300 kilometers per hour. 태풍으로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해안가 주민 70명의 생사를 확인 중이라고 필리핀 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선박 운항이 중단되면서 5,000명이 항구에 발이 묶였습니다. 550mm가 넘는 호우가 예보돼 홍수와 산사태가 우려되는 상황. 태풍 경로에 있는 주택 5만 5천 채가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This can also uproot trees and even affect the electrical posts. So therefore we need to prepare for the direct physical impact. 필리핀 적십자는 주민 1,000만 명이 이번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6m 높이 폭풍 해일까지 예보되면서 필리핀 재난당국은 해안가 저지대와 섬 주민 82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화성의 한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나 1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새벽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잠을 자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박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층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의 한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에 폐기물 600톤이 쌓여 있어 진화 작업만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워낙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게 다 드러내고 불 끄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새벽 6시쯤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30대 여성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구조대원이 한 남성을 건져 올려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전남 여수시 문도 갯바위에서 53살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A씨가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어제 쌍용차 노사가 해고자 복직에 합의하자마자 범여권에선 폭력 시위를 벌인 노조를 상대로 경찰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시위대에 이어 잇따라 소를 취하할 경우 경찰 내부 반발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박주민, 이정미 등 28명의 범여권 의원들은
17일 국가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라는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사태 때 노조원들이 새총으로 볼트를 쏴 경찰 헬기 등을 파손했다며 노조를 상대로 1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 2심에서 잇따라 경찰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과 용산 참사 등도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자 소취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폭력 시위에 잇따라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세월호 시위대에 냈던 소송을 철회하자 현직 경찰관이 동료들의 격려 속에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국민을 위해 가진 욕을 먹더라도 법대로만 해야 하는 고독하지만 명예로운 조직이어야 합니다. 경찰 지휘부가 여당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 취하를 놓고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들의 갈등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신생아 3명이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미 해당 시설에 있던 산모들은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해서 불안하고 예비 산모들은 해당 조리원이 어딘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산후조리원.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환불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조리원 예약한 거 환불하고. 이곳에 머물던 신생아 3명이 지난 12일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설사와 구토, 발열 등을 일으키는 전염성 바이러스로 심할 경우 탈수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편하죠.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뒤늦게 크게 퍼져가지고 미리 알았으면 그냥 나왔을 텐데. 하지만 이미 입원한 산모들은 다른 조리원으로 옮길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혹시나 로타바이러스를 옮길까 봐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산해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신생아실에도 양성이 몇 명 나오고 막 요새 보면 막 그러잖아요. 이 병원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된 건 3일 전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예비 부모들은 이곳이 어딘지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감염이 확인된 다음 날에도 문제의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치료해갖고 이렇게 수화등이 정부는 감염병 관리가 소홀한 산후조리원의 명단을 이번 달부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내린 이후에야 공개하는 건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 여러 지표와 통계로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반년 넘게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 장기 실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인 18만 5천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 활동을 중단한 구직 단념자도 3개월째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올해 초 디자인 회사를 그만둔 최모 씨. 새 직장을 찾기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을 넘겼습니다. 고용 한파에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렇게 6개월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가 지난달 18만 5천 명. IMF 외환위기였던 1999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7월에 이어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겁니다. 우리 경제가 고용 상황만 놓고 보면 IMF 위기 시절 못지않게 어렵다는 분석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첫 취업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다녀도 오랜 기간 취업이 안 되니 결국 취직을 포기하는 상황이 만성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53만 3천 명으로 6월부터 3개월째 5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간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 18만 명을 연말에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현재 좋지 않은 모습이 같은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월별 실업자도 8개월째 100만 명을 넘기고 있는 상황. 고용절벽 장기화의 그들이 우리 경제에 점점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입시 경쟁이나 이 취업난 때문에 해외로 유학을 떠나거나 아예 이민을 고려해본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오늘 해외 유학 이민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홍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이상원, 이성민 군은 해외 의대 입시 상담을 받기 위해 유학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국내 대학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매력적이게 보였다고 해야. 이민 상담 부수도 자녀 교육을 위해 상담받는 학부모들로 북적입니다. 교육 때문에 좀 영어권 국가에서 좀 교육 같은 제도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영어권 국가들도 최근 자국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고 있어 아예 투자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박람회장엔 해외 부동산과 사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얻는 투자 이민 상담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투자 이민이나 사업 두 가지 이런 거 보고 있는데 환경이라든가 나중을 대비해서 좀 노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유학을 간 다음 현지에서 취업해 영주권을 얻는 방식도 인기입니다. 유학을 한 걸 가지고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현지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을 해서 지내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최악의 취업난 속에 유학이나 이민으로 한국을 떠나기 위해 박람회를 찾는 사람들은 내일까지 2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주최 측은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언제 더웠나 싶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가을하면 다채로운 축제를 빼놓을 수 없죠. 정민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렬한 기타 소리와 함께 록밴드의 공연이 시작됩니다. 관객들은 경쾌한 리듬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춥니다. 선선하고 날씨가 되게 좋고 일상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려고 즐기려고 왔습니다. 청룡고도 경주에서 가을 음악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2회째로 38개 팀이 참가해 내일까지 이틀 동안 공연을 펼칩니다. 비가 오는 흐린 날씨에도 5천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청룡고도 경주에서 유적도 즐기고 축제 음악도 즐기면서 만화 영화 속 캐릭터들이 화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만화 주인공처럼 인형탈도 쓰고 캐릭터 옷도 입어봅니다. 옛날에 봤던 그런 만화라든지 캐릭터들 보면서 추억에도 잠기기도 하고 많은 체험들 하면서 오늘 전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22도에서 27도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한 주 앞두고 벌초객과 나들이객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는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중부와 경북,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달여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를 하고 잠시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당권 잡으려고 정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그런데 당 비대위 일각의 제명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대우 기자, 그러니까 홍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나는 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당권을 잡기 위해 정치를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건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전대에 출마하면 제명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대위 일각의 기류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서 나를 그렇게 겁을 내느냐며 지금 친박 세력들과 아웅다웅할 입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는 전부 본인의 부덕에 수치고 본인이 잘못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홍 전 대표에 대해 평당원, 자연인 등의 표현을 썼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향인 창녕에 내려가 좋은 공기를 즐기라고 하는 등 다소 불편한 듯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항에는 홍 전 대표 지지자 100여 명이 홍 전 대표 귀국을 열렬히 환영했고 일부는 출국 때처럼 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인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는 법 개정에 착수해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 비판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비판을 합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구독자 수가 25만 명에 육박하는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보수 성향 진행자가 문재인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스튜피드한 더 스튜피드들이 부동산 정책을 늘 꼬우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인터넷 1인 방송을 방송법 테두리에 넣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공간들에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것을 강력하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렇게 되면 인터넷 1인 방송도 벌금이나 방송 금지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정기 구독자가 많은 1인 유튜브 방송은 여권 성향 채널에 비해 보수 성향 채널이 훨씬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로남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 패턴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유튜브를 옥죄겠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외국 회사란 점에서 규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당의 1인 방송 규제를 놓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규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뉴스 전해드리는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미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청 나가라 한 적 없다. 외신 기자단 퇴출 논란과 관련된 소식 같아요? 네, 어제 청와대가 외신 기자들이 가입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미국 언론사인 미국의 소리 방송 VOA 기자를 나가달라고 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청와대가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출입 기자들에게 미국의 소리 소속 기자들이 현재 외신 기자 단체 카카오톡방에 변함없이 포함돼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다만 사내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전화가 등록된 사실을 알고 원칙적으로 공용전화는 가입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억측 보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퇴출된 기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소리 방송 기자들 몇몇이 청와대 외신 기자단 카톡방에 포함돼 있는데요. 이 청와대 입장은 이중 공용폰을 쓰는 기자는 나가라고 한 것은 맞지만 대신 VOA 신임 지국장을 새로 초대했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VOA 측은 당초 청와대는 공용폰을 쓰는 사람에게 나가라고 통보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 서비스 기자를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TV조선이 어제 관련 보도를 하면서 기사 본문에는 VOA의 한국어 서비스 기자가 퇴출 통보를 받았음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앵커 멘트 중에 미국의 소리 방송 기자단이 청와대 외신 기자단에서 퇴출됐다. 이런 표현은 이 미국의 소리 방송 기자들 모두가 퇴출된 것처럼 오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쌍방폭행 아니다 주장. 무슨 관련 내용입니까? 네,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한 남자친구가 논란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강남 유명 헤어 디자이너로 알려진 A 씨는 이 쌍방폭행이라는 구하라 씨 주장과 달리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실게요. 함께 볼까요? 어휴, 저 상처가 꽤 깊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무언가로 좀 긁혀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보이는데요. A 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성격 차이로 헤어지자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됐고 감정이 격앙된 구하라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A 씨는 인터뷰에서 구하라 씨를 사랑했고 석 달 동안 연인 사이로 지내온 건 사실이지만 구하라 씨가 격정적인 성격으로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잦았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하라 씨는 A 씨가 먼저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발로 찼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그래서 다툼을 벌였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쌍방폭행이라는 주장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정치부 이미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시아 대표 문화축제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대규모 문화 행사가 이제 서울 집중해서 탈피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16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개막작 베르디 오페라 돈카를로입니다. 베이스 연광철, 테너 권재희 등 유럽에서 활동 중인 성악가들이 대거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동원 인원만 150명입니다. 대구에서 자체 제작한 작품으로 이틀 공연이 모두 매진될 정도로 호응이 큽니다. 기존에 못 봤던 오페라를 계속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평소에 오페라가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대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마침 동호회에서도 같이 한번 축제에 참석하자. 한번 오페라가 어떤 건지 몸소 체험해보고 싶었었는데 너무 좋은 기회였고. 한국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을 재조명한 윤심덕 사회찬미도 기대작 중 하나입니다. 폐막은 라트라비아타가 장식합니다. 올해가 대한민국 오페라 역사의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거의 한 8만 명 정도의 관객들이 모이지 않겠나 예측하고. 대구는 문화 거점으로 떠오른 도시 중 하나입니다. 매년 여름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열리고 국내 초연 예정인 라이온킹도 가장 먼저 선보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K리그 전통의 라이벌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에서 울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프로배구 코보컵 준결승전에서 삼성화재가 라이벌 현대캐피탈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1대0으로 울산이 앞선 후반 39분 한승규의 중거리 슛이 골키퍼 손을 맞고 나오자 쇄도하던 이근호가 마무리합니다. 울산은 준이호의 선제골과 이근호의 쐐기골을 묶어 포항에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35년 역사를 자랑하는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가 펼쳐진 울산 문수구장에는 평균 관중수 8,000명을 훨씬 넘는 13,000명의 관중이 운집해 뜨거운 축구 열기를 보였습니다. 제주 수비수 김원일이 공을 놓치자 전북 한교원이 벼락 같은 슛으로 선취골을 뽑아냅니다. 이동국이 페널티 박스 밖에서 날린 슛은 그림 같은 궤적을 그리며 골문 왼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선두 전북은 1골 3도움의 한교원과 시즌 11호 골을 기록한 이동국을 앞세워 제주를 4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1로 삼성화재가 앞선 4세트. 삼성화재 송이채가 경기를 끝내는 강력한 스파이크를 현대캐피탈 진영에 꽂아 넣습니다. 삼성화재는 에이스 박철우가 26득점으로 활약하며 현대캐피탈을 꺾고 코보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용병 타이스가 빠졌지만 탄탄한 조직력이 빛났습니다. 용병이랑 저희랑 이렇게 있다 없다에 대한 생각을 버렸고요. 근데 그냥 팀 플레이 맞추려고 했고. 삼성화재는 내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날씨가 선선해 가을을 느끼기에 좋은 주말입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가을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새벽부터 낮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에 약하게 비가 내리겠고요. 5mm 안팎으로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전권역 미세먼지 농도 좋음과 보통으로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늦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전 25도, 광주 28도, 대구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맑고 일교차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 주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의전, 경호, 의제 등 이 모든 준비가 막바지에 벼락치기로 이루어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행여 북한의 깜짝 의전, 깜짝 이벤트에 끌려다닐까 염려됩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실천 방안에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